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토리는 단순하죠. 네. 아내가 남편이 갇혀 있으니까 남편을 구하러 네. 남장을 해서 들어왔다라는 네. 그런 어떤 그 남편과 아내의 신뢰에 관한 문제, 네. 피델리티에 관한 네. 그런 오페라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당시에 아주 유행하던 19세기 초에 유행하던 구출 오페라라는 그런 장르의 하나로서 스토리는 단순하고 극적인 요소도 좀 부족하지만 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처음에 돌림노래 사중창, 그리고 뭐 또 중간에 나오는 레오노레의 아리아, 희망의 오라, 그리고 이막 첫머리에 나오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플로레스탄의 인생의 봄날에 네. 등등, 그리고 이런 그 주연들의 아리아도 너무 아름답지만 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돈 피자로의 극적인 아리아, 베이스 바리톤 아리아인 이거 얼마나 복수의 순간인가라고 얘기하는 이 돈 피자로 역의 베이스 바리톤들이 대부분 보면 음역적으로 바그너 오페라에서는 그 보탄, 네.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이런 역할을 맡는 역할이기 때문에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역할이죠. 그리고 로코 역의 베이스 가수가 앞부분에 이 피델리오와 마르셀리네를 아주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결혼을 하면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아리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결혼하게 되면 돈 없이는 행복을 얻을 수 없단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렇죠. 아주 현실적인 부모의 마음을 얘기하는 베이스 아리아도 항상 이 보면은 콩쿠르라든지 뭐 이 오디션 때 베이스 가수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레파토리 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오보에도 아까 말씀하셨고, 그렇죠. 예. 플룻도 사실 레오노레 3번 선곡할 네. 때 그렇죠.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맞죠. 예. 선생님들이 항상 너는 왜 스토리도 모르고 그걸 부냐. 이렇게 그렇죠. 하면 예. 그게 그렇게 근데 듣고 보니까 정말 그걸 플룻으로 정말 이 엄청난 그렇죠. 구출을 해야 되니까. 레오노레 3번 서곡의 그 플루트 선율이 바로 레오노레의 어떤 의지 이런 걸 네. 보여주는, 그러니까 굉장히 통통 튀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좌절해 있을 수 없고 남편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네. 얘기하는 그런 선율들이 멋지고요. 그래서 사실 이 오페라는 스토리로 보는 오페라는 아니고 네. 스토리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극적인 요소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작품이 그 베토벤 음악의 이 어떤 정수가 담긴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베토벤 좋아하시는 분들은 놓칠 수 없는 작품입니다. 네. 사실 이 작품은 뒷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베토벤에게는 아픈 손가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이게 이제 베토벤이 이제 영웅교향곡을 발표하던 언저리, 그러니까 그걸 작곡하던 뭐 우리가 이제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 사건, 네. 이 청각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난청이 심해지니까 작곡가로서는 결국은 나는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막 자결을 결심하던 네. 그런 시기에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 사건으로부터 극적으로 용기를 얻어 삶의 의지를 얻고, 그때부터 베토벤의 창작 인생 중기가 펼쳐지죠. 대략 이제 1823년경부터 한 1814년 5년까지를 베토벤 중기라고 하는데, 베토벤의 전기를 쓰기도 했고 베토벤을 모델로 ዣ앙 크리스토프라는 소설을 쓰기도 했던 프랑스의 대문호인 로맹 롤랑 같은 경우는 이 베토벤의 이 10여 년간의 베토벤 이 창작 중기를 걸작의 숲이라고 불렀죠. 우리가 아는 뭐 3번, 5번, 6번, 7번 교향곡, 그리고 뭐 뭡니까 또 저 피아노 협주곡들, 네. 바이올린 협주곡 뭐 등등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베토벤 명곡들은 다 이때 나온 곡들이기 때문에 베토벤 창작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피델리오는 이 창작기, 중기, 절정기의 전체를 관통하는 작품입니다. 원래 이 작품은 1804년에 작곡을 계속해서 1805년에 초연이 됐습니다. 비엔나에서. 초연이 됐는데 하필 그때 프랑스군, 나폴레옹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비엔나를 점령한 거죠. 그러니까 청중들 중에 독알못, 독일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 오페라를 보니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참고로 이 작품은 징슈필이라는 장르죠. 그러니까 독일말로 징엔 하면 노래하다, 슈필은 플레이, 연극이죠. 그러니까 노래로 하는 연극. 그러니까 연극으로 연기를 계속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필 받으면 노래하고 이런 식이니까 잘 아시는 음악 장르 중에 뮤지컬이 그렇죠. 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대중들이 알기 쉬운 뮤지컬 장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 영어권에서는 뮤지컬이 된 거고, 이 프랑스에서는 뭐 오페라 코미크라든지 이런 게 있겠고, 독일에서는
18세기부터 징슈필이라는 장르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독일식 뮤지컬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모차르트의 후궁으로부터의 유괴, 네. 그리고 마술피리, 요런 게, 이 징슈필인데, 이런 작품들이 이제 독일어권 밖에서는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독일어로 연극을 하니까 자기들은 심각한데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초판은 이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베토벤은 심기일전해가지고 다시 개작을 하게 되죠. 뭐가 잘못됐지? 이러면서 자기 잘못은 아닌데 네. 자꾸 이제 고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4개월 뒤죠. 1806년 3월에 개정판을 공연하게 네. 됩니다. 근데 이 개정판 때 첫날 초연 때 청중들의 반응, 이제 약간 전쟁도 약간은 평화로워지고 반응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서 이틀 동안 되게 많은 관객이 왔습니다. 네. 근데 불행히도 이틀 만에 공연이 끝났습니다. 이것도 참 운이 안 따라준 건데요. 이거는 그 당시에 베토벤하고 극장장하고 아. 서로 금전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러면 서로 이제 막 싸운 거죠. 네. 그러면서 이 2회 만에 공연을 내려버린 평가는 좋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그로부터 반년 뒤에 1806년 8월에 나라가 없어지네요. 아, 네.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오랫동안 1000년 동안 내려오던 독일의 그 느슨한 연합체가 붕괴됩니다. 나폴레옹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 비엔나가 있는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 제국으로 또 이렇게 독립적인 형태를 네. 유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그 격동의 시대에 베토벤의 이 피델리오는 성공을 못하게 되니까 계속 이제 교향곡이 성공하고 막 이 명성을 얻고 있는데 베토벤으로서도 상당히 이게 이제 속이 쓰린 거죠. 걸작의 숲의 그 숲 전체인데 피델리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성공할 수 없을까?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나폴레옹도 몰락하고 1814년에 나폴레옹은 결국 황제에서 퇴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참 공교롭게도 나폴레옹이 퇴위한 지 한 달 뒤에 1814년 5월에 비엔나에서 피델리오 최종 개정판 또 한 번 개정해가지고 최종 개정판이 초연됐는데 이때는 대성공을 거두죠. 참 어떻게 보면 나폴레옹을 한때지만 존경했던 베토벤이 나폴레옹 때문에 이 작품들이 자기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오페라가 계속 실패를 했고 나폴레옹이 몰락한 직후에 그제서야 성공을 했다는 거는 참 역사가 공교롭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3번 심포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영웅. 영웅교향곡도 나폴레옹에게 헌정하겠다 생각했는데 작곡을 마친 뒤에 1804년 12월에 파리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죠.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의 전파자인데 네. 황제로 즉위했다. 본인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냐. 그러면서 베토벤이 표지에 이 보나파르트에게 이 헌정한다라는 걸 찢어버리고 막 지워버리고 그리고는 그 영웅 모두에게 헌사하는 그런 교향곡으로서 3번 교향곡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1805년에 초판이 초연되고 최종 개정판은 14년에 초연됐기 때문에 나폴레옹의 걸작의 숲 전체를 관통하는 작품인 네.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극장에서 보는 피델리오의 모습은 이 1814년의 최종 개정판인데요. 네. 그렇다면 베토벤의 이 피델리오의 서곡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아, 네. 서곡이 저도 네, 서곡도 뭐 1번, 2번, 그렇죠. 뭐 3번, 피델리오 서곡 이렇게 해서 4개가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게 어떻게 보면 베토벤의 완벽주의를 보여준다고 하겠는데요. 사실 그 베토벤의 그 피델리오 보면 서곡이 4개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1814년 개정판에서 듣는 서곡은 피델리오 서곡이고요. 그 이전에 보면은 베토벤 레오노레 서곡 1번, 2번, 3번으로 하는데 베토벤이 사실 이 오페라의 제목은 레오노레로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극장장들이 다 반대해서 피델리오가 된 건데요. 왜 반대하죠? 이제 그 피델리오라는 이름이 훨씬 이제 극장장들이서는 홍보하기 좋은 이름입니다. 네. 이 레오노레는 일반적으로 많은 여자 이름이기 네.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베토벤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베토벤은 뚝심 있게 서곡 제목은 레오노레 서곡 이렇게 했는데 베토벤이 이제 처음 1805년에 초판을 썼을 때의 서곡은 레오노레 2번 서곡입니다. 네. 그리고 그게 실패하고 그 4개월 뒤에 1806년에 개정판 네. 두 번째 판본을 했을 때에 새로운 서곡을 썼는데 그게 가장 유명한 레오노레 3번 서곡이죠. 이 레오노레 3번 서곡은 근데
길이가 빠르게 연주해도 15분, 옛날 지휘자들 천천히 연주하면 17분이 넘는 대곡입니다. 오페라 전체 길이가 2시간 남짓인데 서곡만 15분이 넘는다는 건 이게 이게 교향곡의 한 악장을 압도할 정도의 밀도를 가진 음악이라서 연주하기도 힘들다고 네, 했지만 스토리도 완전 전체를 다 담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듣고 나면은 청중도 지칩니다. 그래서 극장장들이 계속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제발 서곡 좀 잘라달라. 짧게 서곡을 해달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1814년 최종 개정판의 마지막 피델리오 서곡을 썼을 때에는 8분짜리 서곡을 만드는 거죠. 사실 그 15분에 비하면 8분 서곡은 반 정도 길이니까 짧은 거지만 8분 서곡도 2시간 오페라를 위해서는 짧은 게 아닙니다. 네. 이 우리가 그 베르디의 유명한 운명의 힘 서곡이 8분 남짓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대곡인 거죠. 이 서곡 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베토벤의 완벽주의를 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레오노르의 1번 서곡은 뭔가? 이게 이제 옛날 학자들이 1번이라고 붙인 거는 이제 넘버링을 착각했던 거죠. 이게 제일 먼저 그 쓰였다가 발표가 안 된 거라고 착각을 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후대의 학자들이 1807년에 그러니까 1805년에 초판, 1806년에 개정판 그리고 그 다음 1807년에 프라하에서 피델리오 공연을 하기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위해 또 서곡을 다시 쓴 거죠. 와. 그게 바로 레오노르의 1번 서곡입니다. 거의 매년 다시 썼 그렇죠. 그렇지만 이 1번 서곡은 초연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1807년에 프라하 초연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의 오페라에 서곡을 무려 4개나 가진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애호가 입장에서는 복이죠. 네. 이 베토벤 서곡집 보면 네. 꽉 차는 4개의 서곡이 들어있는데요. 서곡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렇죠. 4개를 다 해놨나요? 서곡집에 이 4곡도 들어가고 뭐 에그몬트 서곡, 네. 코리올란 서곡 등등 들어가서 베토벤의 관현악만으로도 음반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 풍성한 음악적인 유산을 남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사실 레오노르의 3번 서곡은 네. 이 4개의 서곡 중에 가장 완성도도 높고 이 오페라 자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곡이기 때문에 참 이거를 연주 안 하는 거는 아깝죠. 네. 그래서 물론 콘서트에서 단독으로 연주되기도 하지만 이 곡은 오페라를 보시면 독일어권에서는 이 2장이 오페라 2막이 꽤 깁니다. 오페라 2막에 1장과 2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장은 지하 감옥이고 2장은 감옥의 뜰, 네. 야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 옛날 오페라 극장 같으면은 회전 무대가 없이 무대 장치를 해체하고 무대 장치를 조립해야 되고 이렇기 다시 해야 때문에 되니까. 막을 쳐놓고 장면 전환하는 동안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아까운 레오노르의 3번 서곡을 이 오페라 2막의 1장과 2장 사이에 막을 쳐놓고 장면 전환을 하는 동안에 그때 간주곡으로 연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무대 장치 전환이 빠르니까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아까운 곡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차원에서 관례적으로 3번 서곡을 2막의 1장과 2장 사이에 간주곡으로 연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피델리오 서곡을 그럼 하고 그다음 1막 하고 2막 그렇죠. 1장 과 후에 2장 이제 사이에 연주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2개의 서곡을 한 오페라에서 동시에 들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그렇게 행운이 이렇게 있기도 하죠. 네. 어떻게 보면은 다음에 또 소개해드릴 오페라이기도 합니다만 로시니의 세비야의 발사 같은 경우에 세비야의 발사 서곡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이게 사실은 로시니가 이전에 몇 년 전에 공연했다가 망했던 오페라 빨미라의 아우렐리아노라는 그 작품의 서곡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망하고 나니까 그 다음의 작품 중에 영국 여왕 엘리자베타라는 작품의 그 서곡을 재활용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로시니가 세비야의 발사를 불이 나게 작곡을 하고는 초연 날짜에 서곡만 남겨뒀었는데 서곡을 이거 작곡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는 에라 모르겠다. 옛날에 실패한 오페라의 서곡을 재활용하자 해서 그걸 다시 재활용한 서곡이 세비야의 발사 서곡으로 성공을 하게 됐는데요. 3편의 오페라의 서곡을 재활용했던 로시니하고 이 한 편의 오페라를 다시 했을 때마다
서곡을 계절에서. 다 썼던 이 베토벤, 서로 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서로 달랐던 아주 그 대조적으로 재미있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피델리오라는 작품이 뭐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나라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 곡만이 가진 어떤 매력이나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곡은 베토벤의 중기, 걸작의 숲을 관통하는 그 시기에 베토벤의 음악관의 차이가 그대로 각 판본마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814년 완성본에서는 그동안 중기를 거쳐온 베토벤 음악의 모든 엑기스가 다 들어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작품은 뭐 우리가 중간에 독일어 연극 부분을 알아듣기 힘들고 또 전체적으로 극적인 재미가 부족하더라도 음악만큼은 우리가 베토벤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악만큼은 놓칠 수 없는 베토벤 중기 음악의 정수가 담긴 작품이기 때문에 전곡을 꼭 한번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그 베토벤의 교향곡과 협주곡 한 3곡, 4곡 정도를 합쳐서 들은 것 같은 정도의 밀도가 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각 아리아의 그 기하적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숙지하시고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정말 놀라운 신세계가 펼쳐지는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베토벤의 피델리오, 베토벤 250주년이 다가기 전에 네. 꼭 한 번쯤 추천해드리고 싶은 음악입니다. 네. 그 오페라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이렇게 듣는지 그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다음에 한번, 그러니까 뭐 집에서라든지 그렇죠.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거 한번 시간 잡아서 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완전히 스토리도 좀 더 딱 들어왔고요. 왜냐면 그러세요? 이런 예. 단역들이나 이런 것까지 들으니까 한 번 더 꼭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제일 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피델리오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 세세한 것들 너무 신경 쓰지는 마시고 네. 제가 장담하건대 한번 들어보시면 멈출 수 없습니다. 네. 정말 이 작품에는 베토벤 음악에 뭐 합창도 나오죠. 네. 뭐 아리아, 중창 다 나오는데 또 오케스트라 빵빵하죠. 네. 그러니까 이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길이도 별로 안 깁니다. 2시간 남짓이라서 한번 혹시 좋아하시는 음반이나 연주로는 최근에 사실 이 플로레스탄 역할의 가수가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렵죠. 2막에만 나오지만 되게 어렵죠. 헬덴 테너들, 독일의 이제 바그너 많이 부르는 영웅적인 테너들이 불러야 되는데 제가 옛날 음반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음반은 칼베미 지휘한 음반입니다. 칼베미 지휘한 음반은 나중에 또 이게 그 영상으로 이제 오페라 영화로도 찍어서 이 영상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긴 정말 최고 가수들이 다 등장을 하거든요. 이 영상을 기준으로 보시면 아주 브린힐데 역으로 그 유명했던 70년대의 그 바그너 소프라노였던 영국 출신, 웨일즈 출신의 귀네스 존스가 레오노레 역으로 등장하고 플로레스탄 역이 과거 플로레스탄 중에 최고였습니다. 역시 또 헬덴 테너로 유명했던 미국의 테너 제임스 킹이 등장하는 이 칼베 음반은 꼭 한번 들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또 카라얀도 이 곡을 잘했죠. 근데 카라얀 음반이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한번 카라얀 음반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음반 중에 이 공연 영상, 블루레이로 나와 있는 공연 영상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둘 다 플로레스탄 역의 테너가 요나스 카우프만인데요. 요나스 카우프만은 정말 플로레스탄 역의 딱이죠. 네. 이게 사실 요나스 카우프만은 목소리가 굉장히 볼륨 성량도 크고 막 바리톤 같은 굵직한 음반인데도 고음 빵빵하게 다 잘나죠. 모든 걸 다 잘내고 그 연기력 뛰어나고 그리고 요나스 카우프만 특유의 분장을 안 하고 초췌해 보일 때는 천연 다크서클 같이 이렇게 있어서 정말 감옥에 2년 동안 갇힌 사람 같구나라는 처절한 연기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이 카우프만이 2004년경에 쯔리히 오페라에서 니콜라우스 아르논쿠르의 지휘로 했던 실황도 그 블루레이로 발매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15년에 살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공연했던 프란츠 벨저뮤스트가 지휘하고 비엔나 필이 연주했던 그 살츠부르크 페스티벌 실황도 아주 좋은 화질과 음질로 바로 이
블루레이가 나와 있으니까 요나스 카우프만이 등장하는 이 플로레스탄으로 나오는 이 피델리오 영상들 다 추천드립니다.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음악을 들어보시면 그 안에 담긴 스토리가 이해가 되는 네. 정말 대단한 오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음악가들은 사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지휘자들도 피델리오 해봤으면,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연주자들도 이번에 피델리오 한다. 피델리오까지 다 안 하더라도 레오노르의 3번 서곡만 네, 연주해봐도 정말 정말 신이 나죠. 음악하는 맛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네. 작품입니다. 네, 오늘은 어쨌든 이 베토벤이 남긴 최고의 역작, 그렇죠. 네, 걸작의 숲, 이 단어도 너무 좋네요. 아까 황홀한 음악도 좋았는데 걸작의 숲을 관통하는 이 피델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도 너무 이 피델리오에 대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오페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